피고인 윤중사 고개를 드세요. 눈물이 맺힌 가난한 미혼모 여군이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54살 강태진 준장의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한 줄이 머릿속을 강타했죠. 출생지 미상, 2002년 대구 백화점 인근에서 발견. 강태진 준장의 머릿속에 23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사라진 3살배기 딸과 똑같은 날짜,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분유를 훔치다 법정에 선 이 초췌한 미혼모 여군이 평생을 찾아 헤맨 자신의 딸이란 말인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2002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 백화점은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거렸고 1층 중앙광장에는 대형 풍선 아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캐릭터 인형 탈을 쓴 스태프들이 아이들에게 사탕과 풍선을 나눠주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동요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를 즐기러 온 가족들로 백화점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1살의 강태진 대위는 아내와 3살배기 딸 소연의 손을 잡고 백화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대구에 있는 육군 법무관 교육을 마친 참이었고 수료 기념으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것이었죠. 군복 대신 편한 캐주얼 차림을 한 태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잠깐. 태진은 백화점 정문을 들어서기 전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은색 체인에 달린 작은 군번줄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목에 걸기 좋게 작고 가볍게 만든 것이었고 펜던트 뒷면에는 강소연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소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아빠도 군인이 되면 이런 거 목에 걸거든. 태진은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은색 체인이 소연의 분홍색 원피스 위로 반짝거렸죠. 이거 걸고 있으면 아빠가 소연이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알겠지? 응. 소연은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태진은 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일어섰고 아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세 가족은 손을 잡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빠, 풍선이다. 소연이 작은 손가락으로 천장에 매달린 형형색색의 풍선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운동화를 신은 소연은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눈을 반짝거렸고 태진은 그런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아, 천천히. 넘어지면 어떡해. 아내가 뒤에서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지만 소연은 이미 주변의 모든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동안에도 벽면에 붙은 알록달록한 포스터와 천장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비를 번갈아 쳐다보느라 바빴죠. 3층 문화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인파는 더욱 빽빽해졌습니다. 어린이날 특별 경품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부모와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들고 있었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웅웅거리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수유실 좀 다녀올게. 소연이 좀 봐줘. 아내가 태진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의 손을 더 꽉 쥐었고 아내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진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부대 행정실 번호가 떠 있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육 수료 후 후속 서류 문제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통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고개를 살짝 돌린 그 찰나 소연의 작은 손이 태진의 소나기에서 사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무대 옆쪽에서 분유회사 직원들이 대형 캐릭터 인형을 들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헬륨 풍선을 나눠주는 스태프가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러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풍선들을 향해 조르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통화를 끝내고 돌아선 태진은 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분홍색 원피스를 찾았지만 눈앞에는 온통 비슷한 옷차림의 아이들과 부모들 뿐이었습니다. 소연아, 소연. 태진은 목청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파 사이를 헤집으며 문화센터 주변을 빠르게 돌았고 풍선 나눠주는 스태프에게 달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분홍색 원피스 입은 3살짜리 여자아이 못 봤어요? 목에 작은 군번줄 펜던트를 하고 있어요. 스태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많은 아이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특정한 아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태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린이날 특별 경품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백 명의 인파가 일제히 무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3층 전체가 술렁거렸고 태진은 그 흐름에 밀려 비틀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수유실에서 돌아온 아내가 태진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소연이는? 소연이 어딨어?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아내의 비명 같은 외침이 백화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아, 우리 소연이.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았고 칸마다 고개를 숙여 작은 발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태진은 복도 끝 비상구 옆에 쌓인 쓰레기통 뒤까지 뒤졌습니다. 혹시 아이가 숨어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소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백화점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제발 방송 좀 해주세요. 보안 담당자는 태진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 즉시 안내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백화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방송이 시작되었죠.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3살 여자 어린이 강소연 양을 찾습니다. 보호자께서는 3층 문화센터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이 15번, 20번 반복되는 동안에도 소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안실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소연이 풍선을 따라 키즈존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잠깐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인파에 가려 어린아이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특히 3층과 2층 사이의 비상계단 근처는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비상구 방향으로 사라지는 흐릿한 뒷모습이었죠.
경찰이 출동한 것은 신고 후 2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직원들이 모든 출입구를 통제했지만 이미 수천 명의 인파가 드나든 뒤였기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날에 화창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빗방울이 백화점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진은 유리창 너머로 빗속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비를 무서워한다고, 지금 어디선가 젖은 채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밤이 깊어가도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차가 백화점 주변을 샅샅이 훑었고 지하 주차장과 인근 골목까지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태진은 경찰 조사실에서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1분도 안 됐어요. 정말 1분도 안 됐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이미 넋이 나간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CCTV에 찍힌 남성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소된 차량의 잔해였고 운전자는 도주 중 트럭과 충돌의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차량 안에서 소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40대 남성이었고 과거 군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하필 그날 그 백화점에서 소연을 데려갔는지, 어떤 감정이나 의도가 작용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을 진실은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렸죠.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은 한 가지 정보를 더 입수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 백화점에서 약 2km 떨어진 골목에서 젖은 옷차림의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그 아이는 경찰을 거쳐 인근 보육원으로 인계되었고 보호자를 찾지 못한 채 미아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강태진 부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만 대구 지역에서 접수된 미아 신고가 20건이 넘었고 각 파출소와 실종 수사팀 사이의 연락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견된 아이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분홍색이었던 원피스는 물에 젖어 거의 진홍색에 가깝게 변해 있었죠. 현장 경찰은 신고된 분홍색 원피스의 아이와 다른 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주의 담당 형사가 다른 긴급 사건으로 교체되면서 미아 발견 기록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태진 부부는 딸이 영영 사라졌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그날 밤 골목에서 발견된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죠. 보육원에서 그 아이의 소지품을 정리할 때 젖은 옷가지 사이에서 작은 군번줄 펜던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자는 빗물에 씻겨 희미해져 있었고 당시 보육원 직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아이의 물건 상자에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실종 신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강소연 3살 여 2002년 5월 5일 대구 모 백화점에서 실종, 행방불명.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대위에서 소령으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고 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이 쌓여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준장 계급장을 달고 군사법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죠. 책상 서랍 깊숙이에는 여전히 소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소연에게 채워주었던 것과
똑같은 군번줄 펜던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태진은 당시 같은 것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딸에게 채워주고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었죠. 가끔씩 그 펜던트를 손에 쥘 때마다 태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구멍 속에는 3살배기 소연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풍선을 향해 뛰어가던 뒷모습이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딸의 목에 펜던트를 걸어주며 했던 약속이 평생의 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이거 걸고 있으면 아빠가 소연이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26살의 윤가온 중사는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곰팡이 핀 벽지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가온은 몸을 일으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딸 하늘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살배기 정하늘은 낡은 유아용 침대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평범한 아기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느다란 쌕쌕거림이 섞여 나왔고 가끔씩 기침을 하듯 헐떡거리기도 했죠. 선천적인 호흡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낡은 플라스틱 서랍 위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흡입용약 병이 늘 놓여 있었습니다. 가온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까지 덮어주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룸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과 물샌 흔적이 선명했고 한쪽 구석에는 중고로 산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접이식 유모차는 한쪽 바퀴가 삐걱거렸고 중고 냉장고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냈죠. 미혼모가 된 지 1년 가온은 이 좁은 공간에서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군복 상의를 입고 그 위에 오래된 패딩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깐 자신의 얼굴을 보았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예전보다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가온은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김아주머니 집 앞에서 멈췄죠. 63세의 김아주머니는 홀로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진 터라 하늘이를 돌보는 일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 같다고 했었죠. 가온이 들이는 적은 돈도 아주머니에게는 소소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늦을 것 같아요. 걱정 마. 하늘이는 내가 잘 볼게. 김아주머니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문을 열며 아이를 받았습니다. 가온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뒤돌아서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버스 정류장은 원룸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온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문자 알림이 가득했죠. 할부금 연체 안내, 대출이자 납부 독촉, 신용카드 결제 예정 알림. 가온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급여 명세서 캡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빠듯했습니다. 아니,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마이너스였죠. 부대 정문에 도착한 것은 7시 20분이었습니다. 위병소에서 출입증을 내밀고 경례를 받은 뒤 가온은 행정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대의 공기는 차가웠고 연병장에서는 이미 조기 체력 단련을 하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죠. 가온은 허리를 곧게 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대에서만큼은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행정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윤 중사, 오늘도 힘들어 보이네. 애 키우는 거 진짜 쉽지 않지? 한 상사가 동정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가온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사가 돌아선 뒤에서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군인인데 사생활 관리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온은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자리로 향했죠. 이런 말들에 일일이 반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가온은 구내식당 구석에서 집에서 싸온 김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아까웠기 때문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하늘이의 사진을 보다가 문득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숨을 헐떡이던 아이 체온이 올라가서 이마를 닦아주어야 했던 시간들. 오후에 중대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윤 중사,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힘들면 말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업무는 당분간 다른 사람한테 맡길게. 중대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배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온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원룸에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아주머니 집에서 하늘이를 데려온 가온은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건더기는 거의 다 아이 그릇에 담았고 자신은 국물만 후루룩 마셨죠. 하늘이를 재우고 나서 가온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의무실에서 보낸 것이었죠. 정하늘 양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오니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추가 검사.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병원비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흡입용 약이 사흘치 정도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약 없이는 아이가 밤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온은 지갑을 열어 현금을 세어 보았습니다. 3만 원. 통장 잔고는 2만 5천 원. 월급날은 아직 열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가온은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어느새 대부업 광고 문자가 눈에 들어왔죠. 무담보 즉시 대출, 신용 무관. 가온의 엄지손가락이 잠시 그 문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르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것들을 생각하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가온은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켜서 연락처를 뒤적거렸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하늘이의 아버지. 가온은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예전에 돌아왔던 차가운 답장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는 말, 증명하라는 말. 가온은 메시지 창을 닫고 연락처를 스크롤해서 내렸습니다. 옆에서 하늘이가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가온은 벌떡 일어나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죠. 열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가온은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는 천장.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가온은 고개를 돌려 잠든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코, 숨 쉴 때마다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선은 넘지 않을 거야. 가온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가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반지하 원룸의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 위에 열이 올랐습니다. 가온이 야근을 마치고 원룸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아주머니 집에서 하늘이를 데려오는 순간 아이의 이마가 뜨겁다는 것을 느꼈죠. 체온계를 대보니 38도. 가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가온은 아이를 안고 원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져 해열제를 찾았지만 병은 이미 비어 있었죠. 흡입용 약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아이에게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밤새 하늘이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웠고 가온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이 곁을 지켰죠.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열이 조금 내렸지만 가온의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온은 응급실에 하늘이를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처방전을 내밀었죠. 호흡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약들을 꼭 복용해야 해요. 그리고 분유도 특수 분유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분유는 소화 부담이 커서요. 가온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금액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가 적어준 약 중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조제했는데도 8만 원이 넘었죠. 지갑에는 3만 원밖에 없었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가온은 결국 한도에 거의 다다른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승인이 뜨는 몇 초가 한없이 길게 느껴졌죠. 다행히 승인은 됐지만 이제 그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은 10,0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국을 나서며 가온은 생각했습니다. 특수 분유까지 더하면 15만 원은 좋게 들 텐데 그 돈은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하는 걸까? 월급날은 아직 9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온은 원룸에서 하늘이에게 남은 분유를 먹였습니다. 분유통을 기울이자 바닥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죠. 이틀치가 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가온은 빈 분유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월세는 이미 열흘이나 밀려 있었고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빨간 글씨로 연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 할부금도 다음 주에 빠져나갈 예정이었죠. 어디를 손대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가온은 잠든 하늘이를 침대에 눕히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부대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가 자정까지 영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가 울렸지만 가온은 그 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죠. 가온은 카트를 끌고 유아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분유가 진열된 선반 앞에서 멈췄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용량 분유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사두면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가격표를 보니 12만 원. 가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는 대형 기저귀 묶음도 있었고 물티슈와 아기용 보온 네이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온은 카트에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분유 2통, 기저귀 한 묶음, 물티슈, 보온 네이.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죠. 그러다가 가온은 문득 멈췄습니다. 이 모든 걸 계산할 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산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졸린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가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마.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죠. 하늘이가 굶으면 어떡해. 약도 없고 분유도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 가온은 카트 맨 아래에 분유 한 통을 밀어 넣었습니다. 기저귀 묶음 아래로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 몇 개만 계산대로 가져갔죠. 물티슈 하나와 작은 과자 봉지. 5,000원어치. 계산을 마치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죠. 자동문이 코앞에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잠시만요, 고객님. 그 목소리에 가온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보안 요원이 다가오고 있었죠. 검은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가온의 카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카트 좀 확인해도 될까요? 가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보안 요원은 카트 아래를 확인했고 숨겨둔 분유통이 드러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가온은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그녀가 물건을 숨기는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가온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기가 아파서요. 분유가 없으면.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보안 요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절도는 절도입니다. 점장이 불려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가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군인이세요? 그럼 더 문제네. 민간 경찰보다 군 쪽에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점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온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군인 신분, 부대 명예 실추,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분 후 헌병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중사가 보안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가온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헌병은 가온의 초췌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가온 중사 맞습니까? 네. 가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헌병은 점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품 목록을 확인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했죠.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묶음, 보온네이. 합산 금액은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점장의 말에 가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실제로 실수가 아니었으니까요. 마트 측은 헌병대와 협의했습니다. 군인의 신분과 부대 명예를 고려해 언론에 알리지 않는 대신 군 쪽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했죠. 가온은 헌병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마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가온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차 안에서 헌병 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부대에서도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가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늘이의 얼굴만 떠올랐죠. 지금 혼자 원룸에서 자고 있을 아이.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아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가온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목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죠.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헌병 차량이 부대로 향하는 동안 가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선을 결국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아직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헌병대 사무실은 차가웠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가온은 헌병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은 방 안에서 가온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군복 차림 그대로였고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28살의 박재민 중사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서 가온을 인계받아온 헌병이었죠. 재민은 서류에 적힌 내용을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도 혐의, 피해 금액 20만 원 이상, 군인 신분, 지문 채취부터 하겠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죠. 잉크가 손가락 끝에 묻어났고 가온은 그 검은 얼룩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범죄자 취급. 이것이 지금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지문 채취가 끝난 뒤 재민은 진술서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사건 경위를 적어주세요.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가온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죠. 한 글자, 두 글자, 더듬더듬 적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 때문이라고 했죠?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요. 몇 살입니까? 1살이요.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해서 약값이랑 분유값이. 가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홀쭉한 볼, 군복 소매 끝으로 보이는 앙상한 손목.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눈앞의 여군은 어딘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실을 나가더니 몇 분 후에 돌아왔죠. 손에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셔요. 밤새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가온은 멍하니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었죠.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작은 배려를 받아보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아이 아버지는요? 가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안 돼요. 책임지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재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펼치며 말했죠. 사건 경위서에 아이 상황도 다 적어요. 병원비, 약값, 경제적 상황. 다 적을수록 나중에 참작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가온은 고개를 들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비난 대신 이해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었죠. 가온은 처음으로 숨을 조금 내쉴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 작성이 끝난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면 됐어요. 내일, 아니, 오늘 오전에 군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가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검찰.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눌렀죠. 군검찰이요? 네. 민간이 아니라 군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군인 신분이니까. 가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군사재판, 징계, 전역?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만약 군에서 쫓겨나면 하늘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재민은 가온의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중사. 가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근데 이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재민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죠. 5만 원권 2장이었습니다. 이건 갚지 마세요. 그냥 아이 분유라도 사세요. 가온은 그 돈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을 조사하는 헌병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재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대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도 어릴 때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때 누군가 손 한번 내밀어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재민은 다시 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리는데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가온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가온이 겨우 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어떻게? 재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군검찰에서 약식 명령이 나올 겁니다. 벌금형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끝나는데 금액이 클 수도 있어요. 만약 그 금액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그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세요. 판사 앞에서 직접 사정을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번은 말해볼 수 있어요. 가온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식 재판, 판사 앞에서 말할 기회.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일까? 재민은 책상 위에 돈을 가온 쪽으로 밀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세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길에서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니까. 가온은 헌병대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민이 창문 너머로 서 있는 것이 보였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온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작은 불빛 같은 것이 켜진 느낌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아주머니가 하늘이를 봐주고 있었죠.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온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온은 잠든 하늘이 곁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죠. 엄마가 끝까지 해볼게. 포기 안 할게.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가온 앞에는 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가온은 군검찰 청사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외벽이 아침 햇살 아래서도 차갑게 느껴졌죠. 정문 앞에는 태극기와 육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출입하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가온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온은 스쳐 지나가는 군인들의 시선을 느꼈죠. 아무도 대놓고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호기심 섞인 눈빛들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 안에서 이미 소문이 퍼졌을 것이라는 걸 가온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자 45살의 서기훈 소령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검찰 소속 검사였죠. 그는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어 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꽉 담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가온 중사, 들어와서 앉아. 기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딱딱했습니다. 가온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 봤어. 대형마트에서 분유와 기저귀 등 유아용품 절취. 피해 금액 20만 원 상당. 맞나? 네. 맞습니다. 가온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훔치려 한 물품이 고가 유아용품 여러 개고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커. 게다가 군인 신분이야. 부대 명예 실추, 언론 노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야. 기훈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가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이유를 말해봐. 가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하늘이의 병, 약값, 분유값, 월세, 카드빚.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약값이랑 분유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 열이 올랐고 분유가 다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훔쳤다? 기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듯이요. 네. 가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기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장 꺼내며 말했죠. 사정은 이해해. 하지만 그건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 군인은 민간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그게 군의 규율이고 원칙이야. 기훈은 서류를 가온 앞으로 밀었습니다. 약식 명령이 내려질 거야. 벌금 110만 원. 가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11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다음 월급에서 각종 공제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 남짓. 거기서 월세, 아이 병원비, 분유값을 빼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110만 원은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약식 명령을 받아들이면 재판 없이 벌금만 내고 끝나. 물론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일단 형사 절차는 종결되는 거야. 기훈은 무표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노역장 유치가 가능해. 하루에 10만 원씩 환산하면 열하루 정도 수감되는 거지. 수감. 그 단어에 가온의 숨이 멎었습니다. 열하루 동안 감옥에 가면 하늘이는 누가 돌보는 걸까? 김아주머니에게 그렇게 오래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어떻게 될까? 무단 이탈이 아닌 수감이라면 전역 사유가 될 수도 있었죠. 가온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훈은 잠시 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아주 잠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사라졌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약식 명령에 불복하고 판사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사정을 말할 기회가 생기긴 하지. 그러면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거야. 확실한 건 없어. 기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조사가 끝나고 가온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시 벽에 기대야 했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110만 원. 정식 재판. 수감. 그 단어들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재민 중사였죠. 재민은 가온의 얼굴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온은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죠. 재민은 가온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약식 명령 나왔죠? 네. 벌금 110만 원이요. 재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금액, 지금 형편에 감당이 돼요? 가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돈을 못 내서 수감될 수도 있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재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가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건 더 견디기 힘들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끝나면 그게 평생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온은 그 말을 곱씹었죠. 후회. 싸워보지도 않고 끝나는 것. 그것이 과연 지금의 두려움보다 더 무거울까? 물론 위험이 있어요. 판사가 더 세게 처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윤 중사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가온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게요. 정식 재판 청구할게요. 재민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가온은 다시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서기훈 소령 앞에서 정식 재판 청구서를 받아들었죠.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도장이 살짝 삐뚤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가온은 그것을 고치지 않았죠.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기훈은 청구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군사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판단할 거야.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가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가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죠.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하늘이를 재우며 가온은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끝까지 해볼게. 재판 당일 아침 가온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다림질해서 입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게 정돈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온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늘이를 기마주머니에게 맡기고 나오는 길 가온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방긋 웃었죠. 그 웃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오늘 버텨내야 했습니다. 군사법원 청사는 부대 본부 건물 옆에 있었습니다. 가온은 정문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에는 이미 몇몇 군인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가온에게 잠시 머물다 지나갔습니다. 절도 사건의 피고인. 그 꼬리표가 보이지 않게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대기실은 법정 옆에 있었습니다. 가온은 나무 벤치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잠시 후 법원 직원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윤가온 중사, 입정하세요. 가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억지로 걸음을 옮겼죠. 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정면에 판사석이 높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양옆으로 검찰석과 변호인석이 배치되어 있었죠. 방청석에는 몇몇 군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가온의 부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냉담한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동정 어린 시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죠. 가온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판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판장 입정.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고 정면 문이 열렸죠. 54살의 강태진 준장이 법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법무병과 출신으로 군사법원장을 맡고 있었죠.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태진은 판사석에 앉으며 법정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피고인석에 멈췄습니다. 윤가온. 군복을 입은 젊은 여군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태진은 서류를 펼치며 사건 개요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윤가온 중사,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관, 공소사실을 낭독하세요. 서기훈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죠. 피고인은 2025년 3월 15일 밤 11시경 부대 인근 대형마트에서 분유 한 통, 기저귀 한 묶음, 보온 내에 등 유아용품을 절취하려 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0만 원 상당이며 현장에서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헌병대로 인계되었습니다. 기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부대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이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죠.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윤가온, 1999년생, 출생지 미상, 보육원 출신. 태진의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출생지 미상, 보육원 출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죠.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2년 대구모 백화점 인근에서 발견, 신원 미상 상태로 보육원 입소. 태진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02년 대구 백화점. 23년 전 자신의 딸 소연이 실종된 그날과 같은 해, 같은 장소였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연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애써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재판 중이었으니까요.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가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의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죠. 중년의 준장, 엄격해 보이는 인상.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죠. 네, 인정합니다.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행 동기를 직접 진술하세요. 가온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저에게는 1살 된 딸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해서 약값과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날 밤 아이가 열이 올랐고 분유가 다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었습니다. 가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이를 살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이 눈을 피하거나 한숨을 내쉬었죠. 태진은 가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한 볼,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 눈동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동자. 23년 전 풍선을 향해 뛰어가던 3살배기 아이의 눈동자와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야. 태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죠. 증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촬영된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고 가온이 카트에 물건을 숨기는 장면이 여러 각도에서 보였죠. 가온은 그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판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끝까지 화면을 마주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았죠. 가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다만 제 딸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마지막 말에 가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법복 안쪽에서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사로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오늘 심리는 여기서 종결합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죠. 판사 대기실에 들어선 태진은 문을 닫고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읽었죠. 2002년 대구모 백화점 인근에서 발견. 신원 미상. 보육원 입소. 그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23년 전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간 3살배기 딸. 그 아이가 지금 피고인석에 서 있던 여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23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재판이 끝난 날 밤 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관사 서재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바라보았죠. 피고인 윤가온의 신상 기록, 보육원 입소 서류, 그리고 23년 전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실종 신고서 사본. 3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진은 실종 신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른 채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죠. 강소연, 3살 여, 2002년 5월 5일 대구 모 백화점에서 실종. 그 문장을 수천 번은 읽었을 것입니다. 23년 동안요. 그리고 옆에 놓인 윤가온의 기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2002년 5월 5일 대구 모 백화점 인근에서 발견. 신원 미상. 보육원 입소.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죠. 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소연에게 채워주었던 것과 똑같은 군번줄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같은 것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었죠.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강소연. 2002년.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소연이라면. 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전 백화점에서 딸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풍선을 향해 뛰어가던 작은 뒷모습. 분홍색 원피스. 목에 걸린 군번줄 펜던트. 그리고 그 뒤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26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 윤가온의 나이와 정확히 같았죠.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죠.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2살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유난히 늦게까지 서재에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일 생각해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진은 아내 옆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번 재판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무슨 재판인데요? 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절도 사건이야. 젊은 여군 중사가 아이 분유를 훔치다 걸렸어. 미혼모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나 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의 기록을 보니까 2002년에 대구 백화점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더라고. 신원 미상으로 보육원에 들어갔대.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02년 대구 백화점,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아내도 알고 있었죠.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하지만 태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단어 뒤에 무엇이 오는지 아내도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하지 않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 나는 지금 그 사건의 재판장이야. 판사로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건 부적절해. 그리고 만약 정말 소연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법과 아버지 사이. 두 가지 역할이 그의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었죠. 다음 날 태진은 판사 대기실에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형 요소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범죄의 구성 요건, 피해 규모, 군인 신분.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1살 된 아이의 질병, 혼자 버텨온 시간들도 기록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만약 그 피고인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 이 판결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아버지가 딸을 심판하는 것일까? 아니면 판사가 피고인을 심판하는 것일까? 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딸이라면 지금 이 재판에서 더 봐줘야 하는가? 아니면 더 공정해야 하는가? 법은 공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법 이전의 인간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도는 절도였고 군인으로서의 책임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빈틈에서 떨어진 한 인간의 절규라는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태진은 양형 부분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유죄 판결은 내리되 벌금을 최저 수위로 낮추고 추후 징계에서 참작을 권고하는 의견을 명시하기로 했죠.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 그것이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선고기일 태진은 다시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가온이 피고인석에 섰죠.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볼이 더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태진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느렸죠. 피고인 윤가온에 대한 절도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온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죠.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합니다. 가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11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태진은 판결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다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작 사유를 깊이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1살 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았으며 범행 동기가 자녀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태진은 개의치 않고 계속했죠. 피고인의 향후 재기 가능성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고려하여 본 재판부는 추후 징계 절차에서도 이 판결의 취지가 참작되기를 권고합니다. 태진은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온을 바라보았죠. 가온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다른 감정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패정합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법정 밖 복도에서 가온이 박재민 중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온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재민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복도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저 여자가 정말 소연이라면 23년 동안 홀로 자라서 미혼모가 되어 분유를 훔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면 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목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눌러 삼켰죠.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태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보육원을 찾아가기로요. 23년 전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거기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다음 날 태진은 휴가를 냈습니다. 예하 법무관에게 급한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죠. 아내에게는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괜히 아내의 마음만 흔들어 놓게 될 테니까요. 태진은 23년 전 경찰 기록과 보육원 입소 서류에 적힌 주소를 들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3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만약 정말 소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아니라면 이 헛된 희망을 어떻게 접어야 하는가? 보육원은 대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여러 번 리모델링되어 23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정문 옆 화단에는 오래된 벚나무가 그대로 서 있었고 그 나무만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23년 전 기록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태진은 2층에 있는 원장실로 안내되었죠. 원장 김수진은 52살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보육원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죠. 태진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23년 전인 2002년 5월에 입소한 아이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구 백화점 근처에서 발견되어 신원 미상으로 들어온 여자아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태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혹시 그 아이의 가족이세요? 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실종신고서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강소연 3살 여 2002년 5월 5일 대구 모 백화점에서 실종.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잠시만요. 기록 보관실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태진은 홀로 남아 원장실을 둘러보았죠. 벽에는 보육원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오래된 서류철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수진이 먼지가 묻은 낡은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찾았어요. 2002년 5월 기록이에요. 수진은 파일을 펼쳐 태진 앞에 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죠. 입소일 2002년 5월 6일. 발견 위치 대구모 백화점 인근 골목. 발견 당시 상태 젖은 옷. 이름 불명. 보호자 미상 경찰 인계 후 보육원 입소.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했죠. 소연이 실종된 다음 날 같은 백화점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세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 막 이 보육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선배 직원이 그 아이를 받았는데 비 오는 밤에 골목에서 혼자 앉아 있던 걸 행인이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분홍색 옷이 거의 진홍색처럼 보였대요. 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분홍색 옷. 그날 소연이 입고 있던 원피스도 분홍색이었죠. 그 아이. 이름이 뭐였나요? 처음에는 이름을 몰랐어요. 아이가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기록을 더 읽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아이가 가끔 년 비슷한 발음을 중얼거렸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지을 때 삶의 한가운데라는 뜻을 담아서 가온이라고 지었대요. 소연, 가온.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겨우 참았죠. 그리고 성은요? 윤이라는 성은 어디서 온 건가요? 수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처음에 위탁 가정에 잠깐 맡겨졌었는데 그 가정의 성이 윤 씨였대요. 입양이 파기된 뒤에도 아이가 이미 윤 아무개로 불리고 있어서 혼란을 줄이려고 그대로 두었다고 해요.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3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성으로, 하지만 같은 아이로. 혹시 그 아이의 소지품이 남아있을까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찾아볼게요. 수진이 다시 방을 나갔습니다. 태진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먼지 묻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2002년 입소 아이들 물건 상자예요. 여기 이름이 적혀 있네요. 윤가온. 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인형, 그리고 작은 은색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군번줄 펜던트였습니다. 자신이 소연에게 채워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보았죠.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서 많이 지워졌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년. 태진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상자 옆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죠. 2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연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태진을 바라보았죠. 정말 아버지이신 거예요?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손에 쥔 군번줄 펜던트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23년 만이었습니다. 23년간 찾아 헤맸던 딸의 흔적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죠. 수지는 조용히 다가와 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온이.
그 아이가 여기서 자랄 때 항상 이 펜던트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아빠가 준 거라고 믿고 있었대요. 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원장실에 그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한참 후 태진은 겨우 울음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에게 물었죠. 가온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근 후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태진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상처받지 않도록 천천히 접근해 주세요. 가온이는 평생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왔거든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온 딸. 그 모든 세월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며 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손에는 군번줄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딸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태진은 아내와 함께 가온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 건물의 좁은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태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는 보육원에서 찾아낸 군번줄 펜던트와 23년 전 소연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옆에 선 아내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찾아낸 기록, 군번줄 펜던트, 그리고 피고인이었던 윤가온이 자신들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했죠. 원룸 문 앞에서 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들렸죠. 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가온이 한 살배기 하늘이를 안고 서 있었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문 앞에 낯선 중년 부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가온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재판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아내가 옆에서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윤가온 중사 맞습니까? 태진이 겨우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가온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죠. 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당신 사건을 담당했던. 가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판장? 벌금을 깎아주었던 그 준장. 왜 재판장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일까? 가온의 얼굴에 혼란과 공포가 스쳤죠. 무슨 일이세요? 혹시 판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낡은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23년 전에 인쇄된 3살배기 소연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 이것 좀 봐주세요. 가온은 멍하니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고 강소연, 3살, 2002년 5월 5일 대구에서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대구. 자신이 발견된 그해 그 장소와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태진은 다른 주머니에서 군번줄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찾아낸 그것이었죠. 이건 당신이 보육원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뒷면을 봐요.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뒤집어 보았죠.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강, 소, 연. 가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태진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찾아낸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23년 전 제가 딸에게 채워줬던 거예요. 같은 걸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딸에게, 하나는 제가 간직하고 있었죠. 가온은 2개의 펜던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뒷면에 새겨진 이름만 하나는 선명하고 하나는 희미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가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3년 전 백화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당신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당신을 데려간 거예요. 우리는 평생 당신을 찾았어요. 가온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안고 있던 하늘이가 엄마의 이상함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렸죠. 가온은 아이를 꼭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가온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버려진 아이, 원치 않았던 존재.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는데 지금 눈앞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듯이 가온 앞에 앉았죠. 가온아. 아니, 소연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 비 오는 날 어두운 골목, 누군가 자신을 안고 뛰던 느낌.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던 목소리. 소연아,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진의 아내가 가온을 끌어안았습니다. 23년 만의 포옹이었죠. 가온은 낯선 온기에 몸이 굳었지만 곧 그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정말 버려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하루도 안 찾은 날이 없었어. 23년 동안 단 하루도. 태진도 다가와 2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3 사람이 좁은 복도에서 울었죠. 가온의 품에 안긴 하늘이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후 가온이 겨우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건은요? 재판장님이 제 아버지라면 그 판결은. 태진은 가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판결은 판사로서 내린 거야.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걸 확신하기 전에 이미 선고가 끝났어. 가온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판사로서의 판결, 아버지로서의 진실. 2 가지가 뒤엉켜 있었지만 적어도 그 판결이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태진은 가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너를 지킬게. 늦었지만 그래도. 가온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아, 아빠. 가온의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죠.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태진의 아내가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구나. 시어머니가 된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죠. 3세대의 눈물이 좁은 반지하 원룸 복도에서 뒤섞였습니다. 23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1 달이 지났습니다. 가온과 하늘이는 태진 준장의 관사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유모차,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던 중고 냉장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집에 짐을 풀었죠. 관사는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햇빛이 잘 들어왔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하늘이를 위한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새 유아용 침대와 깨끗한 이불, 그리고 벽에는 알록달록한 동물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서 준비한 것이었죠. 가온은 처음 며칠 동안 어색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부모가 생기고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죠. 밥상에 앉아도 어디에 손을 놓아야 할지 몰랐고 시어머니가 반찬을 집어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하늘이를 안아주며 우리 손주 잘 잤어? 라고 물었고 시아버지는 저녁마다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죠. 가온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징계 문제는 예상보다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태진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온의 참작 의견서를 상급부대와 인사과에 제출했죠. 재판장으로서 이미 판결문에 적어둔 제기의 가능성이 높고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문장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군 조직 내부에서는 말이 돌았습니다. 준장이 딸이라서 봐준 것 아니냐는 뒷말도 있었죠. 태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는 가온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언어만 사용했죠. 가족관계 등록은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가온에게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전역이나 강등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었죠. 가온은 그 통보를 받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온이 겨우 그 말을 했을 때 태진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운 것뿐이야. 하늘이의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약과 치료 계획을 받게 되었죠. 의사는 환경이 좋아지면 호흡기 증상도 많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늘이는 관사로 온 뒤로 밤에 숨을 덜 헐떡였습니다. 기침도 줄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가온은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온은 관사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가온 옆에 섰습니다. 가온아, 아니, 소연아라고 불러도 될까? 가온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그 이름도 제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함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가온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절도 사건 이후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가온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죠. 대신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했고 동료들도 점점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면담에서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윤 중사,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가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 며칠 후 가족 넷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첫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평범한 파란색 커튼이 배경이었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는 동안 가온은 옆에 선 시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3년 전 자신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버려졌다고 믿으며 홀로 버텨온 자신.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장의 사진 안에 담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네 사람의 얼굴에는 각자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진의 눈가에는 23년간의 죄책감과 안도가 섞여 있었고, 시어머니의 미소에는 오래 참아왔던 그리움이 묻어 있었죠. 가온의 표정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소속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고 있었죠. 사진을 받아든 날 가온은 관사 거실에 그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23년 전 실종 전단지도 함께 붙여두었죠.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3살배기 소연의 사진과 26살이 된 가온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그날 밤 가온은 군복을 정갈하게 다림질하며 내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걸린 2장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과거의 소연과 현재의 가온. 두 이름 모두 이제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찾아낸 딸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온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불어왔죠. 저 멀리 부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군인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집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관사 안에는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고 밖에서는 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3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던 아버지와 딸. 군법정에서 판사와 피고인으로 마주한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로 멀어졌다가 다시 만난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찾지 못한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